예, 안녕하세요. 그 네 번째 세션 청년 이행의 사각지대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두 분의 발표와 이제 두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표 시작에 앞서서요. 먼저 오늘 그 참석해 주신 이제 발표 토론자 분들 먼저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오늘 지역 고용과 그다음에 청년 고용 활성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중앙대학교 박사후 연구원으로 있는 이상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케어러 말하기 진로와 돌봄의 대립을 넘어서 무엇을 말할 수 있나라는 발표를 할 그리고 영케어러 인터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조기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대학교 사회학과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 지역의 노동 정책, 산업 정책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양승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행기 지원 정책의 확장을 고민하며라는 내용을 진행하는 서울청년유니언 위원장 장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진행과 시간 관리를 담당한 사회자 서울연구원의 김승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 시작에 앞서서 공지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그 오늘 세션의 자료집은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는요. 그 자료집을 좀 참고하시고요. 그 서울 청년학회 모든 세션은 이제 문자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sharetyping.com으로 이제 접속하시면 받으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서울 청년 학회 행사는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최대한 방역 지침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우리 이제 발표를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그 이상하 박사님께서 지역 고용 정책은 청년 고용 활성화를 시키는가라는 주제로 이제 발표를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서울 청년학회가 이렇게 크게 개최되는지 사실 잘 모르고 있었는데 서울시 청년으로서 알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또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지역 고용 정책과 청년 고용 활성화의 관계와 또 그 내용에 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계속해서 최고 수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사실 2016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최악의 청년 실업난을 보이고 있었고 이후에도 지금 8.9%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시기와 맞물려서 거의 10% 내외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청년 실업에 대해서 이 노동시장 수요 측면이랑 공급 측면 이 두 가지 그리고 또 제도적 측면에서 보고 있었는데요. 수요 측면에서는 이제 좋은 일자리의 상대적 감소라든지 경력직의 우선 채용 관행의 확산, 일자리 저하 질적 저하 같은 것들을 꼽고 있었고 또 노동시장 공급 측면에서는 이제 청년의 고학력화와 숙련의 불일치 그리고 구직자의 눈높이 조정 등이 실패됐다는 그런 원인들이 꼽혀지고 있었습니다. 또 제가 주목하고 있는 이런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진로지도 및 직업 안정기관의 구축이 미흡하고 또 고용지원 서비스들이 구축이 미흡한 것들이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별 청년 노동 시장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제가 몇 가지를 좀 지표를 가져와서 살펴봤는데요. 우선은 연령별 지역의 실업률들을 보면 이 세모 모양이 다 청년이거든요. 이 20에서 29세 청년들이 어떤 계층보다 다 모든 지역에서 높은 실업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굉장히 그 고용 위기 지역으로도 뽑혔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중장년 실업이 3.53%인 것에 반해 청년 실업률은 11.48%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지역별로 청년의 실업이 조금 약간의 다소의 양태의 차이가 보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월 임금과 시간당 임금을 토대로 해서 청년층의 노동자의 현 상황을 좀 보았습니다. 청년 취업자 중에 시간당 저임금 근로자는 15%에서 20% 안팎으로 나타났는데요. 반면 청년 취업자 중에서 월 저임금 근로자는 대다수의 지역에서 25% 이상이었습니다. 특히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 시간당 저임금 비율은 15%로 다른 계층과의 별 큰 차이는 없었지만 월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23.4%로 나타나서 굉장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에 좀 불안정한 고정적 일자리에 속하는 청년들이 많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청년은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그 기술과 그 다음에 산업을 좀 조합해서 살펴봤는데요. 사무실 내에서 이제 기술이랑 반복 작업을 하고 있는 이런 혼합 서비스직에 청년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서울특별시나 세종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이 비율이 전체 청년의 한 40%가 넘는 48.6%, 43.4%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았습니다. 한편 뭐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생산직이 높았고 제주나 대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단순 서비스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숙련 직종이면서 고용계약의 기한이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좀 살펴보면 이제 청년들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전라북도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그런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청년 취업자들을 봤다면 그 청년의 비경제 활동 인구도 만만치 않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20년 8월 고용 동향을 보면은 이제 경제 활동 참가율은 감소하고 이제 취업자도 감소했는데 청년 비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 취업 준비자는 82만 1천 명으로 전년 대비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을 때 청년들은 노동시장 에 진입조차 못하고 있다라고 알 수 있는데요. 특히나 이렇게 비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 청년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의 비율이 전체 지역이 거의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나 서울시나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84.2%, 85.6%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 취업을 희망하는 비경제활동 인구의 지금 경제활동 상태는 어떠한가 보았을 때 취업준비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는데요. 특히나 이 취업준비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는 뭐 세종시라든지 전라남도, 충청북도가 나타났고 수도권으로 대표되는 서울시라든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기관 통학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더 정리를 종합해 볼 때 이렇게 지역별로 청년의 노동시장 내부의 구조가 굉장히 다양하고 취약성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지역 노동시장의 진입 여부를 가능하게 하느냐, 특히나 불안정이랑 결합해서 취업이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다른 문제는 이 지역 내의 노동시장 분절 구조랑 이 빈곤이 결합한 근로 빈곤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것이 지역별 노동시장에서 각각 좀 차이가 있고 그 청년들마다 보이는 분포가 다르다는 점이죠. 기존에 잘 아시는 것처럼 청년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많은 정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많은 연구들에서 있어서 이 중앙정부의 고용의 한계에 대해서 제시가 되고 있었는데요. 특히나 그럼에 따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최근에 들어서도 계속해서 청년 관련한 고용 정책이 지방정부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역별로 지역 고용에 있어서 실업이라든지 이런 패턴이 다양화되고 지역 노동시장 고용시장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지역 단위에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일원화된 정책의 한계를 느끼면서 이제 지역별 고용 TF팀들이 각 16개 시도 광역단체단체에서 이루어지고 또 지역 내에서 청년 관련해서 청년 기본 정책이라든지 뭐 청년 고용 정책에 있어서 막대한 예산을 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는 이 지역 고용 정책이 청년의 아까 말씀드렸던 일자리의 양을 늘리고 또 일자리의 높은 질을 가진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계속 가져갈 수 있느냐 이 관련해서 기존의 한 민선 6기 정도의 시기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여기는 좀 생략하고 넘어가겠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원고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서 살펴봤는데 우선은 상관관계를 좀 보면은 제가 포괄적 지역 주도형이라고 좀 명칭을 해서 지역 고용 정책을 유형을 나눠봤는데 이런 같은 경우에는 취업률과 청년 취업률에 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편 포괄적 적극적 고용 정책형 같은 경우에는 취업률과 청년 취업률에 굉장히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고 또 지역 주도의 적극적 고용형과 취업률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지만 청년 취업률과는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편 포괄성 집중형 같은 경우에도 청년 취업률에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러면 안정적 일자리의 취업 비율의 변수와 다른 변수는 어떤 상관관계를 지니느냐를 또 살펴봤을 때 이런 포괄적 지역 주도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체 안정적 노동시장 지역 노동시장 전체 안정적 취업 비율에도 영향을 끼치니까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았고 청년 안정적 일자리 취업 비율에 있어서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포괄적 적극적 고용 정책적 유형과 관련해서는 좀 살펴보면 이거는 안정적 일자리 취업 비율과 청년 안정적 일자리 취업 비율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편 지역 주도 적극적 고용 정책형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 취업 비율과 그다음에 청년 안정적 취업 비율에도 모두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포괄성 집중형 유형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 청년 안정적 일자리 취업 비율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지만 전체 안정적 일자리 취업 비율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결합 시계열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살펴보시면은 분석 결과 포괄적 지역 주도형에 비해서 빈약한 지역 고용 정책력이 되려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포괄적 적극적 고용정책형은 빈약한 고용정책형보다 취업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밖에 다른 유형은 좀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를 볼 때는 이 포괄적 적극적 고용정책형이 빈약한 고용정책형보다 취업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구조상 이제 재정적 자립도가 낮은 지역이 많은데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모형 사업을 통해서 지역 고용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한국적 맥락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저희가 주목하는 이 지역 청년 취업률, 양적 청년 취업률과 관련해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제 빈약한 지역 고용 정책형에 비해서 포괄적인 적극적 고용 정책형이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지역 주도 적극적 고용 정책형이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포괄적 적극적 고용 정책형 역시도 빈약한 것에 비해서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해 보면은 이제 빈약한 지역 고용 정책형보다 모든 지역 고용 정책이 양적 활성화의 취업률을 높인다는 것, 특히나 청년의 양적 활성화의 취업률을 높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 자립도가 약해서 어떻게 청년 고용 정책을 유동성 있게 또 지역 단위에서 좀 중앙정부가 차별화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또 그렇게 고려해서 설계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양적 취업률을 높이는 데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질적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좀 살펴봤는데요. 살펴보면 빈약한 고용정책형보다 포괄적인 지역주도형이 안정적 취업 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빈약한 지역고용정책보다 포괄적인 지역고용정책형이 안정적 취업 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지역주도 적극적 고용정책형도 빈약한 지역고용정책보다 안정적 취업률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청년 안정적 일자리 취업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유형들을 살펴봤을 때 단순 딱 한 가지만 나왔는데요.
포괄적인 적극적 고용 정책형만이 빈약한 지역 고용 정책형에 비해서 청년 안정적 취업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봤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 왔던 지역 고용 정책들이 청년의 양적 활성화, 그러니까 취업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도왔지만 실질적으로 안정적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또 양질의 일자리로서의 진입을 계속 지속하게 했느냐 하는 데에서는 제 연구 결과에서는 좀 한계를 좀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결과 테이블이고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제 연구에서는 지역별로 청년의 고용과 실업 패턴이 다양화되고 또 지역의 고용 시장 자체가 좀 한국적 맥락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역 고용 시장이 각각이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일원화된 청년을 위한 노동시장 정책은 한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 이 연구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역고용 정책,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많은 지역고용 정책들이 예를 들어서 모 지역에서 굉장히 잘된 창업 지원 정책이다 하면 다른 구에서 예를 들어서 청년이 굉장히 적고 노인 비율이 높은 데에서도 같은 정책을 시행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정책의 수행에 있어서 되게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 청년 노동 시장의 특성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단순히 다른 여타 계층에 비해서 실업률이 높은 것이 아니라 왜 실업률이 높은지, 그리고 그 실업자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분명 다 지역마다 다르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린 바 같이 보였는데 그런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지역고용 정책이 얼마나 양적 활성화에 영향을 끼쳤는지는 제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드러났는데요. 그러나 지금의 시기에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단기 공공 일자리보다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양산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정책들이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혹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청년에 대해서 청년 기본 정책을 수립하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들이 청년의 삶과 사회적 구조를 고려해서 만든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사실 좀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지만 많은 지역들에서 청년 고용 정책 따로 만들고 청년 기본 정책 따로 만들고 청년 노동 지원 정책 따로 만들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포괄하는, 그러니까 청년의 삶과 사회적 구조의 관점에서 고용 정책이 것이 아니라 청년 정책으로서의 고용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약간 주택이라든지 주거의 문제라든지 청년의 삶의 문화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청년의 고용 문제와 함께 고민되어야 또 적합한 정책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통 그 시간을 초과해서 발표를 해주시는데요. 너무 짧게 압축적으로 이제 그 어려운 연구 결과들을 압축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발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이제 저도 이제 서울시 청년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인데요. 근데 사실 요즘에 이제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일자리 문제에 원체 관심이 많아서 사실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정부가 매달려도 해결되지 않는 이런 고용의 문제들을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고용 정책을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까?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이게 좀 성과 있게 가져갈까라는 이제 고민 속에서 답을 찾지 못했는데요. 이제 발표해 주신 내용 덕분에 많은 정책적인 시사점을 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이거 이제 이 학회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 이제 발표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요. 이따가 보면 다 까먹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그때 궁금하신 내용을 채팅창에다가 이제 토론할 내용이나 궁금하신 질문들을 올려주시면요. 이따 발표랑 토론이 다 마친 이후에 또 우리가 활발하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발표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는 저희 세션의 주제가 사각지대잖아요. 우리가 현재로서는 정말 진정한 사각지대처럼 보이지 않을까 싶은 이제 주제인데요. 아빠의 아빠가 됐다라는 이제 베스트셀러의 작가이신 주기현 작가님이 영 케어러 말하기에 관련해서 발표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기현입니다. 제가 17분까지
일단 앞에 발표 들으면서 너무 제 얘기 같더라고요. 제가 뉴딜 서울을 취해서 뉴딜 했는데 거기서 막 대우받고 딱 뉴딜 끝나고 나왔을 때 그 처참한 노동 환경에서 아무것도 못 하고 또 욕 들어가면서 뭐 이렇게 알바를 해야 되는 환경 그 딱 생각이 들었어요. 네. 하여튼 네, 저는 제 발표는 이렇게 경험적인 근거가 굉장히 많고 데이터가 막 이렇게 있진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뭐 차차 계속 설명드릴 건데 보편적으로 이제 설명이 잘 안 되는 것들 드릴 건데 제가 이를테면 영케어러라는 제가 이제 아버지를 한 10년 동안 돌봤단 말이죠. 알코올 의존증, 치매 이런 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제가 20살 때부터 아버지를 돌봤는데 그게 이제 저 혼자만이 겪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책을 내고 아름아름 어떤 소식들을 들으니까 꽤 많은 청년들이 그래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나면서 겪었던 거를 사실은 어떤 근거 없이 제가 이제 이러는 거 아닐까라는 추측성 의견들이 많습니다. 다만 솔직하게 좀 얘기해야 다른 고용 정책이든 청년 정책이든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만들어지니까 조금 무리수를 두는 의견들도 잘 수용까지는 아니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PPT 틀어주시면 네. 네, 일단은 영케어러라는 말도 생소하고 영케어러가 왜 말을 해야 돼?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영케어러 말하기. 그리고 진로와 돌봄의 대립은 또 무엇이며 그리고 그걸 또 넘어서서 또 뭔가를 말해야 되는 게 왜 필요하냐 뭐 이런 것들을 뒤로 가면서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일단은 제가 아까 소개받은 책을 먼저 썼어요. 작년 딱 1년쯤 됐어요. 작년 한 11월쯤 출간이 돼서 네, 이게 제가 이제 겪었던 진로 이행의 어떤 부침이든 어떤 돌봄 과정에서 뭐 막대한 병원비가 나왔을 때 제가 이제 정면으로 이제 충돌하는 거죠. 어떤 시간이나 뭔가를 배워야 될 시간이나 혹은 뭐라 그럴까 병원비를 내야 되니까 뭐 이렇게 학습에 필요한 어떤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전무해지는 거죠. 거기다가 또 돌봄을 나누고 어떤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또래 집단은 존재하지 않죠. 사실은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이런 거 겪진 않으니까. 근데 이제 책을 내고 뭐 인터넷 반응이나 이제 북토크하러 여기 전국에 여기 다녀 있는데 사람들이 오는 거죠. 나도 같은 경험이 있었는데 야 이런 걸 얘기할 거라고는 내가 생각을 못했다라면서 이제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오마이뉴스의 조기현의 영케어러라는 연재 코너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겪은 것들을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문제의식은 그거였어요. 이제 우리가 가족 돌봄을 한다.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돌봐야 되는데 가족 돌봄을 하면 대부분 중장년층에 집중이 됩니다. 당연히 인구 집단으로서 가장 크고 많이들 겪을 건데 이게 또 자연스럽게 그 중장년이 아닌 돌봄을 겪는 집단들이 소외되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뭐 세대 단위로서 청소년 청년 단위로서 논의는 좀 전무한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드러나야 되는지 가시화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뭐 저조차도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할 수는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뭐 대부분 저도 많이 들었는데 이게 효자다. 굉장히 효자고 효녀다 이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지원 적절한 지원이 필요한지 혹은 내가 겪었는데 이게 뭘 겪은지도 사실 모른단 말이죠. 왜냐하면 진짜 겪은 사람이 주변에 없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타 국가에서는 영케어러라고 부르더라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80년대에 뭐라 그럴까 뭐 이렇게 대처업 때부터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면서 발굴했고 그 이후에 이제 어쨌든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적극적인 시민 어쨌든 돌봄 부담을 돌봄의 공공 서비스를 가족한테 전가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제 반대로 이렇게 드러난 거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영케어러라는 말을 쓰는데 뒤에 가서 설명을 좀 더 드릴 건데 일본은 최근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좀 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케어러라는 말이 뭐냐 이걸 좀 더 정의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기 제가 출처 논문도 올해죠. 사실은 진짜 논의가 정말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질환이나 질병 혹은 정신적 문제, 알코올, 약물 의존을 가진 가족을 돌보는 그리고 뭐 가족에게 어떤 지원을 받지도 못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이나 젊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영케어라는 말이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어떤 만 17세까지 이렇게 5세에서 17세까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인구 집단으로. 근데 아직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영케어러라 부르자 뭐 그 18세 이상은 영 어덜트 케어라 부르자 혹은
그냥 다 영캐러로 부르자 이러면서 조금 혼합돼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이 용어를 쓰는 이유는 뭐 정확하게 인구 집단을 호명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뒤에 가서 더 말씀드릴 건데 이후에 이제 영캐러 문제가 인구적인 조건에서 좀 더 회자될 거란 말이죠. 그때 어떤 논의의 어떤 경로랄까 이런 것들을 좀 더 나중에 더 찾아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영캐러란 말을 굳이 고집하게 됐습니다. 그냥 뭐 제가 영캐러란 말 처음 알게 된 건 뭐 이런 간병살인이라는 책인데요. 재작년에 나온 책이고 여기서 젊은데 이제 학업도 못하고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을 영케어러, 청년 케어러, 청년 간병인 등으로 부른다. 그리고 이게 대부분 뒤로 가면 영케어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래 집단이랑 소통할 수가 없고 학교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뭔가 옆에서 누가 죽어가는데 그 공부 열심히 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는 건 사실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신경이 거기로 쏠리죠. 그래서 막 이 간병에 지쳐서 뭔가 이렇게 진짜 에너지의 총량을 뭐 한쪽에 쏟다 보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또래들이 말했을 때 어떤 공감을 사지도 못하고 어울리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렇게 해서 어떤 뭐 조금 생애 의욕조차도 잃어버리는 게 영케어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또 제가 한국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무하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보다가 어떤 사회 변화에 따른 가족 부양 환경과 정책 과제라는 2017년에 나온 연구 보고서를 읽다가 영케어라는 하여튼 청년이라는 단위를 39세까지 잡는다면 아예 없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주 작은 응답 집단이지만 20세에서 39세의 집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글씨가 지금 PPT가 글씨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저 비율이 그 집단의 어떤 고통의 비율이 대부분 가족 부양 경제적 어려움보다 가족 부양 그러니까 가족 부양이 경제적 어려움만 있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갑작스러운 질병 누군가 어떤 쇠약해지고 어떤 필연적으로 의존이 필요할 때 그것이 가족이 담당해야 되는 상황들을 가장 어려워하고 그 다음으로 보면 앞에 것만 보고 넘어갈게요. 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어디에 의존하고 도움을 청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정보가 있고 사회적 관계가 있어야 어떤 역량도 생기는 건데 그런 게 전무하죠. 그 또래 집단에서는. 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만난 영케어러들을 조금 이렇게 보면은 이게 중장년의 돌봄이 논의되는 방식이랑 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젠더 중심의 어떤 중장년 중심의 논의를 할 때 가족 간에 어떻게 그런 권력 관계가 형성되면서 내가 일하니까 네가 돌봄을 해. 네가 여자니까 돌봄을 해. 네가 더 가까우니까 돌봄을 해. 이런 역학 관계를 분석하는데 대부분 영케어러들은 필연적으로 자기밖에 없습니다. 자기만 돌봐야 되는 상황이 도래해요. 어떤 무능한 남성 생계 부양자 때문에 개고생이라고 하면 안 되고 고생을 하는 이야기나 저 첫 번째 줄에 20대 후반 프리랜서 10년 아버지 치매 이거는 접니다 사실은.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같았으면은 누가 돌봄 위기 부양 위기가 딱 생기면 가족들이 다 달려들어서 팔 걷어붙이고 딱 해야 되는 건데 그런 1차 안전망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저 혼자만 이제 다 겪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슷하게 가족 자원이 부족하고 그런 어떤 역할의 분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들은 다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상황. 항상 그리고 동생 형제가 있어도 동생은 너무 어리니까 자기도 어린데 동생은 더 어리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 이런 세대의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고 정보가 그리고 너무 없고 그 이후에 할 수 있다 하겠다고 마음 먹어도 할 수 있는 어떤 자원이 너무 없고. 근데 이런 걸 얘기할 때 보통 저출산, 고령화, 만혼화 이런 인구학적인 조건을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그런 언론사의 연구들이나 저서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도 아사히 신문에 10월 11일 날 또 케어 매니저들한테 인터뷰를 해서 설문을 해서 너무 많이 초과됐죠. 한참 남았네요. 네. 케어 매니저들한테 설문을 해서 영케어러들을 실제 조사도 하고 또 그것도 이제 인포그래프로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면은 인구학적 조건에서 언제 영케어러가 극대화되느냐 드러나느냐 보편적으로 삶의 형식으로 이러면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미 만원화되고 이제 늦은 나이에 이제 늦은 나이라고 너무 가치 판단이 많이 들어있는데 뭘까? 하여튼 다른 좀 더 나이가 먹고 아이를 낳으면 이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와 조부모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령화 저출산 만원화에서 조금 필연적으로 그런 영케어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어릴 때부터 노동 가능 인구로서 부모님이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부모 나이가 많으신 조부모가 치매가 시작된다. 그럼 어릴 때부터 사실 돌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이게 지금은 사각지대에서 좀 있으면 몇십 년 있으면 보편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게 지금부터 한번 얘기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냥 이제 연재하면서 들었던 고민들인데요. 제가 영케어러를 보통 영케어러 서사가 가장 대척점에 있는 게 이 사람이 뭘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가족을 돌본다 이런 얘기가 주로 나온단 말이죠. 제가 그래서 진로 vs 돌봄 서사라고 했는데 이게 사람들 반응이 아유 엄마만 제대로 있었어도 아빠만 좀 이렇게 정신만 차렸어도 이런 반응만 계속 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만든 말인데 경상가족 노스텔지어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가족 중심의 어떤 가족이 책임과 권한의 단위가 되고 그 가족 안에 다 해결하고 그것을 지원하는 형태의 우리가 가족과 사회 정책의 관계 안에서 영케어러는 필연적으로 자기가 이제 가족이 해체되고 자기가 스스로가 1차 안전망으로 기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족 중심의 제도에서 이를테면 가장 극단적으로 부양 의무자 혹은 어떤 제도를 들지 않아도 이들이 도움받을 수 없는 제도가 없다는 것 자체가 가족밖에 사실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이들이 가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고통을 받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와 더불어서 굉장히 한편으로는 영케어러 논의가 안쓰러움을 좀 이렇게 자아내면서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청년 관점을 공고한단 말이죠. 어떤 표준적인 성인기 이행에 대해서 이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그들에 대한 영케어러에 대한 어떤 분배의 상상력이 그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거라기보다는 미래에도 영케어러는 계속 나올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돌봄 문제 혹은 어떤 인간이 취약해진 어떤 질병이나 아픔이나 사고 같은 문제를 어떻게 가족이 아니라 사회가 같이 책임지고 그리고 사회가 책임진다는 말이 또 한편으로는 관계 안에서 제가 몇 분까지였죠? 네네네. 관계 안에서 어떻게 서로가 잘 돌볼 수 있느냐라는 생애 이행을 새롭게 기획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민거리 그냥 이렇게 짜잘한 생각들인데 이를테면 청년 정책과 돌봄 정책은 같이 갈 수 있는가? 우리가 돌봄 정책에서 지금 노인, 장애인, 아이 이렇게 대상자 중심으로 하는데 돌봄을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돌봄 정책. 이를테면 요거는 어제 국가가 하는 건 아니지만 영국의 민간 단체에서는 이제 우리가 보통 청년 지원 정책에서 여가도 지원하고 진학도 하고 취업 지원도 하는데 돌봄자로서 어떻게 공적으로 정체화할지 내가 소외되지 않고 내 경험을 사회적으로 내가 이런 경험을 했어라고 할 수 있을지 그걸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찾아봤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논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모두가 돌봄을 아프면 돌봄받을 권리가 있어야 가족한테 안기되는 거잖아요. 공공 서비스가 있어야. 근데 최근에 어쨌든 돌봄 SOS 센터는 50대 남성 그런 자살률이나 이런 게 많아서 50대 남성도 돌봄의 대상으로 계속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흐름이 있는데 돌봄 SOS 센터라는 이제 요양보호사를 빠르게 파견해서 이제 돌봄을 받게 해주는 돌봄 권리를 50세까지 또 내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움직임, 모든 시민도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단순히 인구 집단으로서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상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리고 제가 무급 돌봄, 유급화, 돌봄기관 고용 안전망 이거는 그냥 제 근본적인 고민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일하는 사람은 가치 있고 돌봄하는 사람은 가치 없잖아요. 근데 그 생산과 재생산의 가치를 어떻게 다시 균등하게 만드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영케어러 서사가 어쨌든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최근에 청년들 계속 공정성 혹은 그 자신의 출발점으로 얘기하는 게 가족 자원의 여부를 굉장히 표백한 상태에서 내가 서 있는 출발점에 마치 내가 처음부터 그 출발점에 서 있는 것처럼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약간 어쩌면 동물적인 직관에 더 가까운 것이고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내가 거기부터 서 있었다는 걸. 근데 영케어러 서사가 보편적으로 얘기될 때는 그런 가족 자원의 여부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야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출발점이 정말 다르구나라는 걸 드러내는데 이것을 뭐 담론 대 담론으로 막 이렇게 맞대응하겠다가 아니라 이 영케어러 서사가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뭔가 느껴진다면 이런 공정성 관념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엮일까 뭐 이런 고민도 들면서 뭐 아까 말했던 뭐 가족의 재구조화나 표준적인 가족의 재구조화는 마찬가지로 이제 혈연 가족 중심을 벗어나고 그리고 그 외에도 법적인 어떤 혜택, 권한,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제도화하며 서로의 신뢰나 친밀감을 재편하는가 혈연이 아니어도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필연적으로 사실은 이제 건강 중심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청년 얘기를 할 때 아픈 청년이 일할 수 있는 권리나 아픈 청년이 취업할 수 있는 권리는 잘 얘기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건강 중심을 벗어나서 인간은 누구나 아프고 누구나 뭔가 손상이 있을 수 있고 돌봄이나 질병의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걸 상정하고 그걸 보편적으로 해야지 우리가 기존에 사회 참여나 이런 것들을 건강한 사람 중심으로 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발표자 분들에게 시간 압박을 너무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발표를 하시다 말고 몇 분 남았죠? 이거를 여러 번 물어보셨는데요. 예, 그래서 좀 빨리 끝내주셨는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청년 문제에 관련해서는 이제 청년이 케어러가 된다? 이거는 사실은 별로 그동안에 우리 사회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금 발표해주신 조기현 작가님의 영케어러의 문제는 정말 새롭지만 그렇다고 전혀 남 얘기 같지 않은 이 얘기는 우리 사회가 절대로 터부시할 수 없는 문제들을 좀 꼭 집어서 제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두 분의 발표를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발표를 마칠 때마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대부분 의견들이 다 칭찬하시는 의견만 주시는데요. 예, 칭찬 말고요. 예, 토론을 올려주셔도 좋고요. 예, 그래도 먼저 이제 지정 토론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남대학교 사회학과의 양승훈 교수님의 토론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부터 저도 시간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약간 보너스를 얻는 기분이었어요. 계속 빨리 이제 끝날수록 교수들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길어지고 항상 학회 가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교수들입니다. 주의하면서 하여튼 토론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영케어러 얘기는 사실은 뭐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저는 오늘 발표를 통해서 굉장히 문외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게 돼서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좀 너무 사회학 공부하는 사람이 무책임하긴 한데요. 진짜 그러기는 했고 근데 이제 영도 문제고 케어도 문제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뒤에는 이제 보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이 청년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보살핌의 주체 생각하면 아까 이제 본문에도 발표에도 나오지만 아무래도 그런 걸 겁니다. 보살핌은 노부모를 봉양하는 뭐 며느리나 딸의 모습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 젠더 보살피는 건 왜 남자는 보살핌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여성에게 독박이냐 뭐 혹은 이제 사회화를 시켜서 요양병원에 보냈음에도 결국에는 자주 찾아가는 거는 왜 여성이냐 뭐 이런 논의들이었죠. 제가 아는 한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고령화 사회와 연계되면서 하여튼 돌봄은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점점 이제 돌봄에 대해서 중요한 가치를 이제 부여하고 있는다는 차원에서 또 하나의 주체로서 영케어러가 등장한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제 기억에서 생각하는 영케어러는 전 드라마를 열심히 보니까 나의 아저씨에 나오는 이지안이 할머니를 혼자 돌보다가 이제 요양병원에 보내는데 사실은 거기에 좀 중요한 클루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차상위 가구에 혼자 이렇게 생계를 부양할 때는 노인을 요양병원에 국가의 보조를 받아서 보낼 수 있다는 거 자체도 사실은 잘 몰랐던 거 그런 종류의 이제 지식의 그런 문제도 거기엔 좀 등장을 하죠. 영케어라들 아마 그런 문제들 대부분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본문을 읽었는데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나이든 가족이 아닌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의 이야기로 사각지대를 드러냈다는 거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고 좋은 발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사각지대라고 호명하면서 예외라고 간주해야 되는지는 뒤에 이제 보편적인 이제 돌봄의 이야기를 하는 것과 이제 이걸 정치적으로 어떻게 볼지는 좀 따져봐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까 보니까 거기 표가 있는데 저는 표가 잘 보여서요. 보니까 20대가 한 16.3%, 그 다음에 30대는 17.4% 정도가 영케어라고 아까 그 수치로는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근데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예전에 30대가 노부모를 혹은 할머니를 혹은 자기 부모님을 케어할 때 영케어라고 붙였을까 보면 사실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30대가 노인을 봉양하는 거는 그냥 정상가족 안에서, 왜냐하면 60대면 이미 노인이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너무 지당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아프다 하면 이제 좀 다른 종류의 문제가 부행이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인구학적 이행이 있었다는 걸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고령화는 뭐 너무나 쉬운 얘기고, 또 하나는 또 저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취업이라는 것, 진로라는 것과 이제 돌봄이 계속 이제 부딪히거나 혹은 이게 두 가지가 완충돼야 되거나 혹은 진로를 탐색해야 되는 청년의 표준적인 이 생애주기 때문에 관리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 있는 배경에서는 시장에 이제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나이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도 조금 그 부분을 고려해 가면서, 예전에는 그러니까 20살에도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 많았지만 지금 사실은 30세 이전은 다 애가 돼 버렸는데, 이제 그런 맥락을 좀 같이 얘기하면 더 나중에 얘기를 할 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항도 조금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영케어러들이 가족 중 의존할 사람, 도움을 요청할 사람, 친척 중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다른 세대에 비해서 크게 호소한다는 점, 그게 좀 달랐고 다른 세대하고, 그 다음에 가족 관계가 소원해지고 신체 및 정신 건강이 악화되며, 아마 정신 건강이 많이 악화되겠죠. 젊은 사람들은 신체 정신 하면. 그 다음에 일상생활이 제약되었다는 점에서 그림을 좀 그려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이런 문항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부양 위기를 겪으면서 예전과 같은 확대 가족의 잔상에서 탄생한 친척과 그다음에 많은 숫자의 형제자매가 참견하든 개입을 하든 도움을 주던 그런 시대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다 끝나고 핵가족이 지배적인 체제에서 한 명만 아파도 고립감을 느껴야 한다는, 좀 뭐랄까요? 전 정상가족이란 말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자유주의적인 핵가족입니다. 그리고 자유주의적인 핵가족에서 그 느끼게 되는 압박의 모습이 저는 좀 그려진다는 생각이 들고, 역설적으로 영케어러가 가족 부양 위기를 겪은 후 가족 간의 협동심과 친밀감이 증대했다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아까 답변을 보니까 그 말이 저는 굉장히 사실 좀 흥미롭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예전의 가족보다 훨씬 저는 친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친밀함이 들기 때문에 저는 더 힘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 친구 같고, 제가 생각하는 확대 가족이나 옛날에 농촌 가족이나 혹은 처음 서울에 정착했던 70년대 가족은 조직이나 가문 같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기능적 분리가 분명히 있고, 친밀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획득해야 되는 뭔가 목표였지 그 당시에 보편적인 건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가족이 아니고 이제 친밀한 거리 없는 가족이기 때문에 케어러를 계속 옥죄는 게 더 많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컨대 이제 거리 없는 4인 핵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정상 가족의 해체 속에서 영케어러가 등장한 건지, 반대로 개인주의와 이 자유주의적 가족의 이 핵가족화가 굉장히 보편화된 상황에서 영케어러가 탄생했는지 저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케어러들이 조금은 좀 거리 둘 수 없죠. 물론 이제 그렇게 냉정하게 거리 둘 수 없긴 한데, 아픈 가족과 덤덤하게 떨어져 있는 개인으로 존재하며 고통을 호소한다면 이제 그 돌봄의 사회라는 걸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가족 안에서의 그 감정적 유대가 노동을 또한 이제 착취하는 상황이 되는 게 이 순환 과정 속에 있다면, 이 돌봄의 사회라는 것이 과연 보편적으로 가능한 것일까, 이런 종류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외려 혈연을 조금 우회하거나 혈연과 무관한 확대 가족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가족에 대한 상상력이 바뀌지 않는 이상 돌봄의 사회와 혹은 영케어라 에 대한 착취 혹은 뭔가 꿈꿀 수 없음 고립,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가족의 재구조화라는 거 표현이 나오는데, 그거를 말하기에 가족 간의 거리와 친밀성을 좀 다른 방식으로 규정할 수 있는 상상력이 있어야 조금 더 논의를, 또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담론적인 층위에서도 그렇고 얘기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제가 나중에 발표하신 그 얘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저는 제가 그래도 말할 수 있는 건 이제 청년 지역 고용 정책인 것 같아서 예, 발표를 굉장히 잘 들었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현장에서 경험하는 거를 이제 양적으로 집약해서 이렇게 그 데이터로 보여주시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느끼는 것들이 참 이상한 것은 아니었구나 이런 종류의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는 저도 이제 양적 연구를 제한적으로는 하지만 일단은 저는 많이 이렇게 듣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질적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요. 학교에서 지금 저는 학과에서 취업 전담 교수를 맡고 있어가지고 이제 굉장히 늘 예, 지방대 교수들이 고민하는 건 세 가지의 률입니다. 첫 번째는 입학률, 두 번째는 충원율, 세 번째는 취업률입니다. 세 가지가 이제 구조개혁 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지표에 굉장히 민감하고 취업 전담 교수라서 저는 이제 4, 5학년들이 제 전화 안 받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예, 제 전화를 받으면 뭔가 이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인턴십을 가야 하고 혹은 이제 면접 보기 싫으면 회사를 가야 돼서 그런 거를 주관하는 사람인데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제 채용을 전제로 한 지역 맞춤형 인턴십 사업인 IPP 혹은 뭐 학기제 인턴십이나 방학 중 인턴십을 하는 링크 플러스 등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 학생들 보면 링크 플러스 등 방학의 체험 학습처럼 알바 가느니 인턴십 가는 그런 인턴십은 잘 가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연결된 회사는 조금 질적으로 나은데요. 제가 경험하기로도 그렇고 학생들 이야기로도 그런데 근데 그 회사들이 자기를 안 뽑을 건지를 압니다. 그게 이제 본인들의 진로 전망과 잘 연결이 안 됩니다. 예컨대 제가 보내는 회사는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도 있고요. 마산에 저는 학교에 있지만 그다음에 뭐 마케팅 연구소 이런 데도 좀 보내는데 하여튼 그런 종류의 문제가 있습니다. IPP 사업단은 지역에 이제 그 기업들과 연계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지역 노동청 상공회에서 산학협력단 뭐 등등이 확보한 기업 리스트에 학생들을 보낼 수 있고 실제로 취업이 잘 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6개월 내 취업, 6개월 내 퇴직, 2년 내 퇴직, 3년 내 퇴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6개월 내 퇴직은 갔다가 이제 너무 착취당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때려치는 거고, 2년, 3년은 똑같은 상황이긴 한데 내일 채용 공제를 이제 기업이 가입했기 때문에 2년을 버티면 2천만 원, 3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2년에 2천만 원, 3년에 3천만 원이니까 지금 갑자기 금액이 안 떠오르는데, 예, 그때까지 참았다 퇴직하는 거고 실제로 해고도 많이 합니다. 예, 그때가 되면 이제 기업 관점에서는 이제 왜 그러면 내일 채용 공제 그 해고가 관련이 돼 있냐면 그 기간 동안 최저임금으로 부리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최저임금 수준에서 받으면 사장님이 그렇게 말하든 인사 담당이 말하든 이렇게 말하면 이제 나중에 목돈을 이만큼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우리는 그만큼을 이제 잘 안 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근속을 높여줘야 되니까 해고를 합니다. 그런 종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책 그 분석에서 보니까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청년 지역 고용 정책이 필요하다는 건 뭐 사실은 모두 다 몸으로 느끼는 사실일 것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고용노동부 뭐 워크넷이나 혹은 이제 그래서 아까 IPP 등등에서 해서 보내는 회사들을 자플래닛에서 검색을 해보셨는지가 제가 궁금할 때가 있는데 자플래닛이나 시사인에서 검색하면 5점 만점 2점 미만입니다. 대부분의 그런 회사들이.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갔다가 이제 피 빨리는 회사라는 거죠. 이제 성장할 수 없고 박봉인데다가 이제 예, 근속도 잘 보장이 안 되는 그런 회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 관점은 좀 딜레마인데 제가 그 회사의 사장님들 만나면 예, 혁신적인 강소기업입니다 이제. 근데 이제 그 거기에 채용되는 학생들의 관점에서 구직자 관점에서 보면 이제 핏발리는 회사인 거죠 이제. 이제 그래서 그러면 효과적인 이제 정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뭐 여러 층위에서 아까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저는 오히려 저는 프로그램보다 만성적인 저임금을 만들어내는 구조에 대해서 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뭐 고용노동부든 뭐 산업부든 중소벤처 뭐 중기부든 하여튼 어디서 어떤 노력을 해도 저는 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확신이 있고 저는 오히려 좀 그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곳은 여기 지금 청년 유니온에서도 나오셨지만 그 외에도 노사민정 혹은 이제 뭐 지금 전국 단위엔 경사 노위가 있고 지역 단위에 뭐 울산 같은 화백회의라고 합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 경남에서 노사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임금 구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가치 개혁하지 않는 이상 굳이 청년을 뽑을 이유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울산에 아까 뭐 얘기하셨는데 울산에서 중장년 채용은 실업률은 3.53%에 불과한데 청년은 11.48%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무 당연합니다. 울산은 중공업밖에 없기 때문에 중공업에서 장년이 퇴직하면 그분들은 승용공이기 때문에 경력직으로 이제 생산직 경력직으로 가는데요. 울산 같으면 전국에서 대학 진학률이 제일 높습니다. 진학률이 제일 높고 대부분 대졸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회사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직 아까 뭐라고 표현했죠? 혼합 서비스직 일자리가 잘 없습니다. 굳이 뽑을 필요 없고 거기서는 공대생만 뽑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산업별 섹터가 다른 상황에서는 이제 작동을 안 하고 근데 문제는 대학에서는 혼합 서비스직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지식을 형성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뽑습니다. 근데 여기다 대고 뭐 뽑으세요라고 말하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 지원을 하는 게 무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미스매칭이 구조적 미스매칭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노사민정이나 경사노위에서 풀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결국에 아빠의 임금을 반타작하지 않는 이상은 청년 일자리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자꾸 외면하고 뭔가 아이템으로 지금 아이템 바이로 아까 지역 연계 산업들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지만 뭐 서울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하면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작동하기는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단기적인 공공일자리 소용없다고 말씀하셨지만 단기적인 공공일자리 말고는 대부분은 이 노동시장을 혁파하지 않는 이상 노동시장에 있는 적폐를 혁파하지 않는 이상은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잡쉐어 그러니까 혹은 광주형 일자리 같은 프로그램을 강화하면서 또 이제 사무직 생산직의 일자리 개수를 얼마나 그다음에 이제 연공설제가 아닌 직무직 형태로 편성하는 작업이 같이 들어가지 않고 그런 종류의 사회적 합의 노사 간의 그다음에 지역 사회와 뭐 이런 종류의 합의가 같이 펼쳐지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려워 보이는데 저는 지금 이 좋은 분석을 듣고서 이렇게 지금 안 된다는 얘기만 하고 있긴 한데요. 어쨌든 요는 이해 당사자 간에 누구까지 참여해야 하냐. 그러니까 청년들의 이해 당사자 참여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방식으로 그 커미티 안에서 풀지 않고 이것들을 그 취업 연계 프로그램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건 잘 안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노동 시장의 그런 문제를 푼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진입이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구직된 직장이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재교육과 취업에 연계를 할 수 있는 적극적 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고용 정책이 지금 사실 부재하다고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런 사태를 저는 뭐 굳이 생산직들을 통해서 봤지만 예를 들면 용접공이 횟집을 차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그 정부에서 그 알선하는 일자리를 청년 관점에서 청년은 젊으니까 뭐 다른 걸 또 배울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연계되는 사다리로 연결해 놓은 그렇게 쭉 이렇게 커리어 패스 전체를 생애주기 관점에서 조감하면서 해놓은 프로그램이 노태우 정부 이후부터 한 20년 동안 멈춰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설계해야 사각지대도 없어지고 보편적인 청년의 일자리가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제가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은 플랫폼 노동이랄지 새롭게 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저는 전통적인 일자리를 주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따가 청년 유니온에서 들려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승우 교수님께서는 이제 앞에 발표 내용에 이제 어떤 좀 정책적인 대안이나 방향들까지 이제 담아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그 장지혜 서울 청년 유니온 위원장님이 좀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청년 유니온 위원장 장지혜입니다. 우선은 이제 토론에 앞서서 오늘 발제 이제 제가 그동안 조금 관심 있게 봐왔던 청년 일자리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높여주신 부분도 있고 또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돌봄과 영케어러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발제를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세션 주제가 청년 이행의 사각지대를 찾아서였는데 이제 보면은 결국에는 이 뒤에 사각지대를 찾아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어떤 정책적으로
확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고민해서 이제 어떤 정책의 확장을 고민하며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관련해서는 앞에 여러 선생님들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어떤 이행기라는 것을 두고 진입 자체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정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야기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이행기라는 단어 자체를 두고서 청년이 교육 과정에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시기, 이 시기에 불안정성을 두고서 이행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청년 정책을 추동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실업률이 점점 높아지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청년에게 어떻게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진입하게 지원할 것인가 그런 근거로서 기능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중앙에서는 취업 성공 패키지가 그런 역할을 했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청년수당도 일자리 정책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더 복합적인 정책이긴 하지만 어떤 이행기를 지원하는 그런 정책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취업 성공 패키지가 어떤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취업이라는 목적 하나만을 두고서 어떤 간접적인 정책이나 어떤 교육 훈련 그리고 상담, 취업 알선 이런 것들에 방점을 찍었다면 서울시 청년수당 같은 경우에는 니트라든지 조금 더 청년의 대상을 확대하고 그리고 어떤 수당, 금전 지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활력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어떤 직접 지원을 하는 그런 정책으로서 조금 효과적인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러한 성과들을 넘어서 고민해야 되는 지점은 이렇게 앞단에서 진입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었는데 말씀 여러분들께서 하셨듯이 이렇게 진입을 한 다음에 튕겨져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뒷단의 내용을 바꾸지 않으면 앞 정책과 순환하는 과정을 보일 수 없기 때문에 안착을 위한 정책이 결국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게 이행기라는 개념 자체의 확장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진입 자체를 이행기라고 보았다면 들어간 이후에도 여전히 이직을 생각하고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이곳에 안착하는 것까지 하나의 이행기 과정으로서 보고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안착을 지원하는 정책이 사실 없지는 않습니다. 중앙정부 아까 양순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내일 채움 공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채움 공제는 최근에도 여러 가지 국감에서랑 지적이 되었듯이 어떤 직장 내 괴롭힘이 있을 때도 이 내일 채움 공제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이것이 아까워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일종의 뭐 취업 사기라고 생각되기도 하는데 우리 회사 들어오면 내 채공 가입해줄게 했는데 막상 시기가 되면은 가입해주지 않고 이렇게 그냥 그 회사에 다니게 되는 이런 상황들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하면은 이 내채공은 어떤 안착이라기보다는 기업이나 어떤 정부의 입장에서 근속을 유도하는 정책으로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안착하는 과정을 이행기의 과정으로 두고서 청년의 입장에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금전적인 지원과 더불어서 어떤 회사의 조직 문화나 이런 것들에 개입할 여지를 두고서 함께 청년의 이행기 관점에서 고민을 한다면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서 성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제도의 형식을 넘어서 집행 체계까지 고민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상하 선생님 발제해 주셨을 때도 어떤 청년의 삶과 이런 것들을 두고 사회 구조적 관점으로 일자리 정책도 정책 시각이 변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과 좀 닿아 있는 맥락입니다. 2013년에 서울시 청년 일자리 조례가 만들어지고 2015년에 서울시 청년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여기 제목에서부터 확인되듯이 문제인식 자체가 일자리 중심에서 청년이 겪는 문제 제반으로 확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기존에는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이 있었다면 이제 작년에 제정된 청년 기본법 그리고 올해 시행되고 있는 이 청년 기본법이 마침내 통과되어서 조금 더 사회 문제 전반으로 청년 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서울시의 경우에는 일자리 조례가 제정되고 청년 조례가 되기까지 2년의 시간이 있었다는 점에서 어떤
문제를 여러 가지 주거, 부채, 문화 여기까지 확장시켜야 된다는 인식이 제법 빠르게 수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청년 실업을 해소하는 특별법이 2004년에 제정이 되고 고용촉진특별법이 2009년에 제정이 되고 청년기본법이 이제 작년 겨울에 제정된 것을 봤을 때 좀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정책이 종합 정책으로 수행될 어떤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법이나 제도적인 근거라는 게 그런데 이제 뭐랄까 근거가 없을 때는 시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드는 것만이 지상 최대 목표인 것 같은데 이제 만들어지고 나면은 실제로는 이것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가 이제 정책의 핵심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도적인 틀이 갖추어지는 것만으로 정책이 당사자에게 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결국에는 어떤 제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청년수당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 이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센터라는 곳을 중심으로 어떤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활력 프로그램들, 뭐 멘토링을 지원하고 자조 모임을 지원하고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마음 건강에 대해서 이런 걸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제반 프로그램들까지 같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청년 수당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단지 금전 지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지자체로부터 이런 것을 받고 있구나라는 효능감을 느낄 수 있고 어떤 소속감을 느낄 수 있고 그런 정책으로서 작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역시나 핵심은 전달 체계인데요. 제도적으로 이게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주거, 부채, 문화 등의 영역을 다 같이 포괄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것은 서울에서도 마찬가지고 지역에서 정책을 설계할 때도 그러면 이 정책을 수행하는 것을 중앙과 지자체의 역할을 어떻게 전달 체계가 나누어 가질 것인지 그리고 어떤 영역에 있어서도 뭐 복지 플러스 센터가 있고 청년센터가 있으면 각 영역별로 이것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일을 실제로 청년과 맞닿게 되는 지원 인력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전달 체계로서 어떤 당락을 좌우하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특수성을 반영한 집중 지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사실은 저도 특수성이라는 단어가 막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적절한 용어를 찾지 못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부분은 조기현 선생님의 이제 발제문을 받아보고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을 얘기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중복 지원이라던가 도덕적 해이 같은 단어들까지 생각이 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글을 조금 짧게나마 쓰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고 내년부터 시행될 한국형 실업부조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어떤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해당 정책들의 수혜를 받을 수 없는 이런 식으로 정책이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형 실업부조 같은 경우에도 어떤 뭐 의료나 주거,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급권이 박탈되지 않도록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 부분이 복지부랑 노동부 사이에 해결이 안 된 채로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를 받는 중위소득 30% 이하의 상황을 특수성이라고 만약에 붙일 수 있다면 이 특수성이라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이 삶을 영위해가는 데 있어서 어떤 해소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이 어떤 정책을 하는 정책 목표와 닿아 있다면 이것은 중복 수혜의 관점이 아니라 이 사람의 그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것을 위해서 하나의 정책을 하고 또 다른 정책을 해서 이것을 받게 되면 사실은 이게 중복 수혜의 문제인지 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여러 개의 정책의 수혜자가 되고 있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돌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어떤 요구가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이제 잘은 모르겠지만 이것도 어떤 정책을 실질적으로 설계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중복 지원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될 거라는 예상이 가능한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이것을 중복 지원이 아니라 집중 지원이라는 맥락으로 바라보면서 요구를 해나가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특정 중위소득 이하의 청년이라든지 영케어러를 말한다든지 저희 또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을 참여했는데 더 이상 중복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참여할 정책이 없는 청년이라든지 이런 것들 볼 때 그 수가 일부라는 점에서 특수성이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지만 사실은 그 삶의 무게들을 더하면 이것은 특수성이라는 단어로는 설명될 수 없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이들의 수가 적으면 수가 적기 때문에 뭐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지원을 해주지 않고 수가 많으면은 뭐 재원 문제 때문에 중복수의 문제가 된다고 하고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정책 설계 과정에서 많이들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뭐 좀 너무 식상한 이야기 같지만 결국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정책 설계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의지를 담고 있는지가 사실은 이것을 중복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집중 지원의 문제로 가져갈 수 있는 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 뭐 운동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들의 의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떤 운동적으로서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그 두 분의 발표와 이제 두 분의 토론을 이제 다 들었고요. 일단은 온라인에서 좀 의견 주신 분들도 몇몇 분 계시는데요. 일단 먼저 지정 토론 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두 분의 발표자의 코멘트를 먼저 듣고 그리고 나서 또 온라인에서 의견 주신 내용들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상하 박사님께서 먼저 좀 지정 토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또는 아까 발표를 급하게 하시니라고 발표 때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붙여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양승훈 교수님이랑 그다음에 장지혜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내용에 있어서도 저도 이 논문 그러니까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계속 고민했던 지점이고 저도 청년으로서 불안정 일자리에 있는 청년으로서 어떻게 나를 위한 정책은 뭐가 있을까 항상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도 이유가 있고 특히나 저도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서울에 거주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정책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일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이직을 준비하는데 이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런 지점을 좀 더 연구에 담고 싶었는데 제가 뒤에 이제 결론을 좀 더 정리를 하면서 그 부분을 좀 간단히 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양승훈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의 지역고용 정책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울산광역시라든지 경상남도 이런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형 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죠. 즉 이 공모형 사업이라고 하면은 지방자치단체가 그러니까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이라는 하나의 명칭을 주면 우리는 어떤 설계로 직업훈련을 할 거야라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울산광역시에는 생산직이 많고 하니까 중장년이랑 청년을 연계하는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게. 그래서 숙련을 청년에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 교육을 할 거야. 이런 것들을 제시되는데 저도 이런 거에 한계들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거죠. 아까 얘기하신 바대로 청년 집단이랑 중장년 집단이랑 원하는 일자리가 다르고 했던 일이 다르고 또 듣고 싶은 교육 프로그램이 다른데 청년들에게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을 나와가지고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이 학생을 가지고 만약에 그 울산에 가서 숙련공이 되라. 그래서 위에 있는 중장년 숙련을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학생이 그 자리에 갈 수 있겠느냐. 사실 자리가 없는 거죠. 한편 또 그랬기 때문에 지역 간에 서로가 연계하는 일자리들이 좀 생겨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창업 그다음에 청년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프랜차이즈가 많이 몰려 있고 또 그리고 거기에서 창업을 하려는 카페 창업이라든가 이런 게 많단 말이죠. 근데 그런 대구광역시에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에서 하고 있는
뭐 엑셀 교육이라든지 엑셀 실무 교육이라 그런지 안 그러면 회계 프로그램 교육 같은 게 그런 교육 같은 거 수요가 확실히 적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었던 건 양질의 그러니까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것. 그다음에 일자리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거는 공공일자리로 충분히 가능해요.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것들도 또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계속 지속할 수 있느냐. 지속 가능하고 또 앞으로 청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바로 다음 단계의 커리어란 말이죠. 그 커리어를 쌓기 위한 일자리로서 적합하느냐를 고려했을 때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존재해야 된다. 예를 들어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창업 지원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원되어야 할 테고 예를 들어서 전주가 하고 있는 전주 청년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겠죠. 그 서울시 같은 경우에서 만약에 전주에서 청년몰이 성공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 서울시 이렇게 빈 지역에다가 청년몰을 만든다. 그게 과연 잘 될까? 이런 것들이 좀 정책 설계 단계에서 고려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광역단체에서는 그 청년의 삶과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 장지혜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청년의 삶과 연계하는 청년 기본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설계를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시군구 단위의 기초 단위에서 지금 이제 청년 정책을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시군구 단위에서는 보다 더 세밀한 프로그램들이 설계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의견이고 이후에 또 이제 민선 7기가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정책이 변화되었을까라는 것도 제가 좀 보고 싶은 연구의 지점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그 조기현 작가님께서 이제 토론 주셨던 내용이나 아니면 발표 중에 못다 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그 양승훈 선생님 발표에서 네, 그 자유주의적인 어쨌든 가족 기획의 한계로서 영케어러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안 한 건 아닌데 일단 뭐 정상가족이라는 말은 네, 안 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원인을 조금 더 뭐 이게 큰 집단으로서 계속 보진 못하지만 계속 만나면서 도대체 어떤 가닥을 잡고 이 원인을 설명하고 해결책 같은 걸 마련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조금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저도 사실은 가족이 이를테면 그런 거죠. 거리감 때문에 가족 문제에서는 어떤 민주적인 이성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시민으로서 뭔가 이렇게 시민일 수 없는 거예요. 가족 문제만 딱 되면은. 근데 과연 이제 그런 거리감, 친밀성으로 규정되고 있는 그런 그냥 사적 영역으로서 가족이라는 걸 어떻게 하면 해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민주화할 수 있을까? 공적 이성을 활용하는 어떤 집단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사실은 돌봄 문제를 계속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도 뭐 계속 청년수당이나 서울시 청년정책에 대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뒤에서 사실 그 청년수당은 자율성도 굉장히 높고 저 또한 청년수당을 받으면서 뭔가 꽤 많은 걸 했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뭐 그 제가 영국의 그런 고민은 비슷해요. 사실은 영국에서 이제 돌봄 청년들이 집안에만 있고 약간 대면 기술도 없어지고 진로를 찾지 못하고 막 이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런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하는 어떤 진로 탐색이나 뭐 어떤 대면 기술을 습득하는 방식이나 심리정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확대되는 건 굉장히 보편적으로 그런 특수성을 가진 모든 청년을 포괄할 수 있게 뭔가 각각 직무별로 인식과 교육만 된다면 지금 있는 정책의 확대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뭐 그거 말고는 사실 제가 오랫동안 이제 생산직 일을 하다가 이제 이런 걸 전환했었는데 사실 들으면서 뭔가 내가 고용 지역 혹은 생산 공장 이런 데서 많이 했는데 고용에 대해서는 참 생각을 안 해봤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한동안 청년 문제에 제가 공감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왜냐면 저는 아버지를 돌보면서 막 이 공장 저 공장 다니니까 취업은 바로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만 않으면 돼요. 일하면서 최대한 안 죽게 조심하면 돼요. 그러면 공장 내가 취업도 쉽고 가족도 근데 대학도 나오고
가족도 안 돌보는데 뭐가 힘들지 이런 생각도 사실 들었던 거죠. 사각지대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역 고용 정책을 통해서 어떤 이행기를 확장하고 저 같은 고졸의 어떤 이행기를 가지지 못하고 계속 저숙련 노동을 하는 청년과 대졸의 어쨌든 적합한 일자리를 지역에서 찾는 청년이 어떻게 같은 청년 문제로 호명될 수 있는가 뭐 이런 고민도 드는 거죠. 우리가 어떤 같은 공통점 차이점만큼이나 같은 공통점을 공유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희 채팅방에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신 분들께서 채팅방에 올려주신 의견이 조금 있으세요. 근데 이제 뭐 주로 의견들이 이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인사 의견이 많으셨고요. 다들 관계들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두 분께 약간 뭐 질문은 아니고 의견을 주신 게 있는데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일단은 그 이상하 박사님에 해당된 내용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김승길 님이 올리셨는데요. 전통적인 노사 관계로 이해되지 않는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노동법이 이들을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남시에서는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도들이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좋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조시킴 님이 이제 주신 의견인데요. 이상하 선생님의 발제 결론이 인상 깊습니다. 청년 정책은 고용에 더해 다양한 삶의 영역을 포괄하는 종합 정책일 때 일자리 문제 해결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어떻게 답을 간단하게 감사 인사라도 드리시겠어요? 하지만 제가 이 연구를 계속할 수 있게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얘기하신 바대로 계속해서 청년 고용 정책이라고 하면은 직업 훈련이라든지 직접 일자리 프로그램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워라밸을 지키는 워라밸 프로그램이라든지 혹은 아까 얘기하신 것대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노동자 보호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보면은 청년들이 계속해서 안정적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그럼 더 나은 일자리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좀 더 질을 높게 하는데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그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작가님께 이제 의견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드리움 고님 의견입니다. 그 조기현님 발제를 듣고 나니 정말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라고 하는 의견 주셨고요. 두 번째는 이게 조금 우리가 잘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은데요. 솔킴님께서 이제 의견 주셨는데요. 포괄적인 차원에서 청년 영케어와 돌봄의 사회화를 연결시킨 점이 흥미롭습니다. 다만 청년 영케어 논의에서도 젠더를 무성화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스치네요.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혹시 네. 저도 사실 같은 의견이고요. 저희 뜻이 같은 것 같습니다. 저도 젠더와 세대와 어떤 질병의 정도와 뭐 이런 것들이 다 교차하는 걸 같이 보면서 해야 된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족 관계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사회적 자원 뭐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너무 초반에 말을 또 이제 젠더는 됐는데 세대는 안 됐어 약간 이렇게 말해야지 사람들이 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같은 생각이고 저도 그 교차하는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약간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온라인 의견은 여기까지였고요. 그래도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서요. 이제 오늘 토론해 주신 분들께서도 발표자 분들께서 또 좀 의견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코멘트 하실 내용 있으면 짧게 한 1, 2분 안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양승훈 교수님 먼저 말씀 주세요. 그 아까 이제 그 내일 채용 공제 얘기할 때도 좀 들었던 생각인데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그 이 유연성이라는 말에 대해서 잠깐 계속 곱씹게 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자리를 안정화시킨다는 건
안정화시키는 게 필요한 건지, 일자리를 안정화시키는 게 필요한 건지, 혹은 본인의 이제 일자리 생애 계획을 국가가 맞춤형으로 지원하거나 지자체가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 아마 이건 입장의 문제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 성남이었나요? 경기도였나요? 아까 뭐 플랫폼 노동이나 혹은 이제 노동법에 기존에 포괄되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뭐 이제 지자체에서 뭘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저는 그거는 오히려 지금 옆에 청년 유니온 나오셨지만 뭔가 조직화의 문제가 더 사실 현실화된 이거를 풀어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제도적 시혜가 아니라, 제도는 저는 플랫폼을 좀 만들어주는데 국한해야 하고, 오히려 그런 종류의 뭐 작업장 민주주의 혹은 뭐 일터 민주주의 이런 부분의 문제, 혹은 이제 좀 워라밸의 문제, 이런 것들을 실제로 풀어낼 땐 저는 교섭이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정책적인 수혜나 시혜 문제가 아니고 교섭이 필요한 부분이고, 좀 그런 플랫폼을 잘 만드는 게 지금 한창 그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 프리랜서 또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도 언급을 해주시고 질문도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프리랜서, 아까 제가 그 발표 서두에 이행기라는 개념의 확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과 관련해서는 어떤 비슷한 맥락의 노동법적 확장이 필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고용계약을 맺어야만, 뭐 근로계약을 맺어야만 근로자라고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내용이라면, 일하는 사람으로서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을 어디까지 포괄할 건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지금 뭐 지자체 기본 단위에서 먼저 되고 있지만 중앙에서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뭐 경사노위라든지 사회적 대화가 기능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들이 어떤 노동법의 영역으로서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지가 설정이 되어 나가고, 그리고 청년 정책에 있어서는 이행기로서 이행기에 있는 프리랜서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로서의 청년을 어떻게 보호할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전달 체계라든지 체계를 쌓아가면서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그 지금 모든 이제 발표와 토론이 끝났는데요. 그 저희가 열띤 발표와 토론을 듣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지역 고용과 영 케어러만 이제 머릿속에 남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번 세션의 주제를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세션의 주제는 청년 이행의 사각지대를 찾아서입니다. 이거 좀 가지고 이제 청년 이행의 사각지대라는 게 과연 뭘까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두 가지 측면에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첫 번째는 우리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사회에 청년 정책이라는 게 존재했을까? 사회 정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사각지대라는 것도 존재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도 우리가 아직 많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이제 청년을 위한 다양한 사회 정책들이 이렇게 튼튼한 동아줄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미줄 같이 조금씩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럼 이런 사각지대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과연 그러니까 사회 정책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뭘까라는 이제 이것을 사각지대를 고민하는 이 순간이 왔다라는 것도 아주 작게나마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어떤 청년을 위한 정책에 좀 의미 있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런 의미가 있고요. 한 가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이제 장지혜 선생님 마지막 이제 토론에서 중복이라는 표현이라게 아니라 청년들에겐 중복이 아니라 집중 지원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근데 이제 제가 원체 정책 연구를 하는 사람이어서 정부는 중복이나 집중 지원을 똑같이 이해하는 거예요. 왜 그들만 집중 지원을 해야 돼? 형평성이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청년 정책에 있어서 한 가지 정책, 우리가 왜 사각지대가 발생하냐라는 거죠. 뭐냐면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은요, 소득이 부족하고요, 주거지를 택하기도 어렵고요, 정신적으로도 참 힘들어요. 이거를 복합적으로 갖는 거거든요. 복합적으로 갔는데 주거를 받았으니까 수당은 안 돼. 수당을 받았으니까 월세 지원은 안 돼. 이건 이렇게 정책들을 하게 되면 우리는 사각지대 문제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중 지원을 하자라고 하면 또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 누군가들이. 그래서 저는 조금 이런 거를 표현을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어요. 청년 정책에 있어서 종합적인 정책은 종류별로 많은 정책이라는 게 아니고요. 청년들에게 그 필요한 욕구에 맞게 정책을 패키지화해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청년 정책은 패키지화를 하자라고 좀 얘기를 해보면 조금 더 나은 표현이 될까요? 하는 이제 좀 사회자로서의 마지막 코멘트를 남깁니다. 예, 오늘 이걸로 이제 4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고요. 끝까지 같이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